이대로 가다간 한국에게 싹 다 먹힌다. 그건 자존심이 용납 못해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국과 사우디의 반응이 각각 갈렸는데요. 한국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미국에 반해 역대급 대우를 하는 사우디. 두 나라의 숨은 속내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대통령 승전 연설 초안이 내 화면에 뜬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워싱턴 지하 상황실에서 이란 공군과 해군의 최종 피해 집계 보고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수치들이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공군기지 11곳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해군 주력 함정 대부분이 격침됐으며 혁명 수비대 지상 전력도 주요 거점을 잃은 상태라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상황실에서 중동 보고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연설 초안 첫 줄이 화면에 떴을 때 나는 라이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했고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보내고 나서 커피잔을 들었는데 이미 식어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났으니까요. 사우디 동부 미사일 탐지라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란 공군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해군 주력이 격침됐다는 보고가 1시간 전에 올라온 상태였으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방면으로 미사일과 드론 23기가 동시에 탐지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숫자를 읽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잔존 전력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컸고 동시 탐지라는 표현이 눈에 걸렸습니다. 즉흥적인 발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무전 소리가 겹쳐졌으며 누군가 좌표를 외치는 소리가 그 위에 얹혔는데 나는 그 소음 속에서 라이언에게 보낸 문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어요.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보낸 지 3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이 목표물 좌표를 읽었어요. 미군 기지가 아니라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이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즉각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군사적 효과보다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게 경험적으로 읽혔어요. 잔존 전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판단이 그 순간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응 규모를 줄이자고 말했어요. 패트리엇 포대 일부는 현 위치를 유지하고 승전 연설 일정은 그대로 가져가자고 했는데 내 목소리가 상황실 안에서 예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란의 핵심 전력이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23기는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고 그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력망 경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화면 한쪽에서 사우디 동부 전력망 구역 하나가 붉게 표시되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색깔의 의미를 읽기도 전에 통신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언 기지 통신이 끊겼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기지는 군사 목표물이 아니라는 보고가 막 들어온 상태였으니까요. 담당관이 다시 말했어요. 라이언 기지가 있는 구역 전체 통신이 두절됐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요. 붉게 표시된 구역 안에 라이언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2번 봤는데 2번 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상황실 냉방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는 게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잔존 전력이라고 했고 대응 규모를 줄이자고 했으며 라이언이 그 판단의 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담당관이 아니라 정보 분석관이었는데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보고 전에 상대를 확인하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르는 눈이었는데 나는 그 찰나를 읽으면서 다음 말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사우디 측이 해당 구역 핵심 시설 방어 명령을 미군 포대가 아닌 다른 포대에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포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는데 분석관이 먼저 답했어요.
한국 천궁 포대라고 했습니다. 상황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무전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아직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붉게 표시된 구역 위로 방어망 표시가 겹쳐지고 있었는데 그 표시가 미군 포대 위치가 아니라는 게 좌표만 봐도 읽혔습니다. 사우디가 마지막 방어선에 한국 장비를 세웠다는 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전쟁이 끝난 마당에 왜 미군이 아닌 한국 포대가 핵심 시설 방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그 구역에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순서였습니다. 나는 승전 연설 보류를 지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리야드행 비행기를 알아보라는 말을 하면서도 시선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붉게 표시된 구역 안에서 라이언의 기지가 여전히 통신 두절 상태였고 그 위로 한국 포대의 방어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은 끝났는데 왜 마지막 방어선에 내가 모르는 장비가 서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탑승 게이트 앞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화면에 접속한 얼굴들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국무부 중동 담당관, 국방부 군수정책 라인, 그리고 유럽 전선 조율을 맡고 있는 나토 연락관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회의 제목이 한국 방산 공급망 우선순위 조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읽으면서 이 회의가 사우디 상황 때문에 소집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먼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천궁급 방공체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사우디 동부에서 올라오던 붉은 표시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1시간 전까지 라이언의 기지 통신이 끊겨 있었고 그 구역 방어를 한국 포대가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 회의는 그 한국 포대의 생산 물량을 유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료 화면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천궁 연간 생산 물량과 현재 수출 계약 현황이 올라왔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판단이 섰습니다. 사우디 추가 공급분을 뒤로 미루고 생산 가능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배정하자고 했어요. 사우디에는 패트리엇과 미군 전력이 있으니 한국 보유분 일부라도 먼저 유럽으로 넘기는 게 동맹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말하면서도 그게 맞는 순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화면 한쪽에서 한국 측 연락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어요. 현역 장비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군이 실제로 운용 중인 장비를 빼내는 건 자국 방어 공백을 만드는 일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는데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북한을 이유로 드는 건 동맹국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실제 전쟁 중이고 사우디가 방금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북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나는 회의록에 한국이 동맹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기록하자고 했어요. 담당관 한 명이 동의했고 회의는 그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전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지가 리야드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거절을 오히려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전문을 2번 읽었습니다. 거절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이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실제 의미가 있는 말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자국 방어를 이유로 동맹 요청을 거부한 나라를 왜 높게 평가하는지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륙하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는데 나는 그 진동 속에서 전문을 다시 봤습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리야드에 도착해서 파이살에게 직접 따져 묻기로 결심했어요. 기내가 조용해지자 나는 회의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펼쳤는데 한국이 동맹 책임을 회피했다는 문장이 첫 번째 결론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사우디의 전문과 나란히 놓이자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났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 습한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막 공기 특유의 건조함과 다른 냄새였는데 도착 게이트에서부터 사우디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 오르면서 파이살과의 면담 시간을 확인했어요. 한국이 거절을 자국 안보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사우디는 그걸 높이 평가했는데 그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자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전력망 일부가 아직 복구 중인지 가로등이 꺼진 구역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나는 그 어둠을 보면서 한국이 거절한 게 정말 원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파이살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파이살이 자료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화면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내가 예상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장비 가동률 수치가 빼곡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회의가 내가 준비한 방향과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파이살이 화면을 가리킨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불편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패트리엇 증강안과 미군 순환 배치 계획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방공 전력을 미국이 직접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였고 숫자도 맞았으며 논리도 틀리지 않았어요. 파이살이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봤습니다. 미국이 떠난 뒤 누가 우리 하늘을 지키느냐고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나는 미군 순환 배치는 철수가 아니라 교대라고 답했습니다. 상시 전력이 유지된다는 뜻이었는데 파이살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기간 방공체계 가동률 자료였는데 장비별로 날짜가 찍혀 있었고 요격 대응 시간이 초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훑으면서 패트리엇 계열 장비와 천궁 포대의 수치가 나란히 올라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비교를 위한 자료였어요. 파이살이 천궁 포대의 평균 대응 시간과 가동률 유지 기간을 직접 읽어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화면 한쪽을 짚고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가동률이 높은 건 인정하지만 이건 장비 성능 차이가 아니라 운용 환경의 차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더 넓은 구역을 커버하고 더 다양한 위협 유형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고 했는데 말하면서도 숫자에서 눈을 떼기가 이상하게 어려웠어요. 천궁 포대의 가동률이 전쟁 기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게 화면에서 바로 읽혔는데 그 일정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쟁 중 장비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기록이었는데 패트리엇 운용팀 일부가 장비 점검을 위해 후방으로 이동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 옆에 이동 사유가 짧게 적혀 있었는데 안전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그 옆에 천궁 포대 기록이 있었어요. 장비 이상 발생, 한국 기술진 현장 잔류, 사우디 정비팀과 공동 복구, 재가동 소요 시간이라는 항목이 날짜별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철수 기록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파이살이 먼저 말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동안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술진이 현장을 지킨 건 계약 조건 때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의무 잔류 조항이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서에는 위험 상황 시 인원 보호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국 기술진이 그 조항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철수 기록이 없다는 게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는데 그 읽힘을 지금 당장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엔 방공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원전과 담수화 시설과 송전망이 하나의 표에 묶인 통합 계획이었어요. 사업 규모와 일정, 참여 후보 기업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회의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같은 기업들이 후보에 올라 있다고 했는데 화면 위 기업 목록 옆에 국적 표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공과 에너지와 인프라를 한 나라에 묶는 건 전략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특정 국가의 안보 핵심 시설을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협상력을 잃고 취약점이 생긴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논리도 맞았습니다. 파이살이 나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시선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일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방공기지를 보고 나서 그 판단을 유지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현장을 보자는 게 설득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이살은 이미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회의실 안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가 좁았고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바깥 사막 열기와 온도 차이가 커서 피부가 한꺼번에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는데 나는 복도 창밖으로 리야드 시내를 보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이살이 방공자료 옆에 원전 계획을 나란히 올려놓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무기와 에너지를 한 나라에 묶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파이살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고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은 게 동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박 대신 현장을 내민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내일 기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려 했어요. 패트리엇 증강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군 순환 배치 논리도 파이살의 질문 하나에 힘을 잃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방공과 에너지와 인프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화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꺼진 구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전력망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구역이었는데 그 어둠을 보면서 파이살이 마지막에 한 말이 다시 걸렸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서 판단을 유지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 말 안에 내가 판단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걸 내일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방공기지는 내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군사기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사우디 정비병들이 한국인과 함께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사우디 지휘관이 차에서 내리는 나를 맞으며 박준호 수석 엔지니어를 소개했는데 그는 악수를 하면서도 시선이 내 뒤쪽 경납고 방향에 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눈이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레이더 모듈이 분해된 상태로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박준호가 사우디 정비병 2명과 함께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옆으로 가서 미사일 경보까지 떴는데 왜 아직 현장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박준호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장비니 제대로 돌아가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작업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이 짧았는데 그 짧음 안에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지 안을 돌아보는 동안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 정비병들에게 직접 절차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매뉴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순서를 같이 밟는 방식이었는데 사우디 정비병들이 그 절차를 이미 외우고 있다는 게 동작에서 읽혔습니다. 나는 지휘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장비가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했는데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핵심 정비 기술을 현지에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면 다음 계약에서 협상력을 잃는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 기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그 상식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실전경보가 울린 건 내가 발사대 구역을 막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경보음이 기지 전체에 퍼지는 순간 사우디 병사들이 각자 위치로 뛰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진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지휘관이 옆으로 왔습니다. 발사대 하나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미군 측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운용하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준호가 이미 그 발사대 쪽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비팀 3명이 그 뒤를 따랐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에게 물었더니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예비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훈련한 순서가 있다는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박준호와 사우디 정비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는데 빠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경보가 울린 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손목 시계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분이 지나지 않아서 통신이 복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발사대가 다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었는데 지휘관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발사대 쪽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고 사우디 정비병 한 명이 그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서두르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박준호에게 걸어가며 왜 고객에게 스스로 고치게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판매사가 정비 기술까지 넘기면 다음 계약에서 협상 우위를 잃는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박준호가 나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사우디 정비병 쪽을 봤어요. 지휘관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무기를 판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혼자 버틸 시간을 판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나를 설득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화면 쪽을 봤어요. 발사대가 체계 안으로 복귀한 표시가 올라와 있었는데 복구 소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분 41초였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어제 파이살이 보여준 가동률 자료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이 기지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어제 회의실에서 한 말들이 이 기지 안에서 보고 있는 장면들과 맞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 어긋남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박준호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우디 동부 기지를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차가 채 풀리지 않은 상태로 긴급 평가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이미 자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정보기관 분석관들과 국방부 라인이 섞여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이란 전후 피해 평가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화면을 훑었어요. 공군기지 11곳 사용 불가, 해군 주력 함정 격침, 대형 군사시설 다수 타격이라는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숫자만 보면 전쟁은 끝난 게 맞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방부 선임 분석관이 자료를 짚으며 이란의 재래식 전력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자료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가 폭격으로 마무리 짓자는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분석관이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잔존 위협 목록이었어요. 혁명수비대 잔존 조직, 지하미사일 기지, 이동식 발사대, 자폭 드론 운용 조직, 사이버전 부대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표적 목록에 올릴 수 있는 고정시설이 더 이상 없다고 했어요. 이미 파괴한 시설들이 목록에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추가 폭격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다시 따졌어요. 표적이 없는 폭격은 폭격이 아니라 소음이었습니다. 내가 그 판단을 정리하기도 전에 회의실 옆 화면에 경보가 떴어요. 사우디 담수화 시설 제어망 해킹 시도라는 내용이었는데 수백만 명의 급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틀 전 리야드에서 봤던 가로등 꺼진 구역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군사적으로는 이겼는데 민간 인프라는 더 취약해졌다는 게 지금 이 순간 화면에서 직접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존 작전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 몇몇이 나를 봤는데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분석관이 물었어요. 추가 대응 없이 잔존 위협을 그냥 두겠다는 말이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날이 있었어요. 나는 잔존 위협은 군사 타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식이고 분산돼 있으며 민간 시설 안에 숨어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그 논리가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다면 입 밖에 나왔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우디 동부에서 봤던 장면들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내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잠깐 멈췄어요. 분석관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국방부 라인 한 명이 서류를 뒤적였으며 나는 그 공백 속에서 박준호가 발사대 옆에서 걸어 나오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비보다 시스템이 남아야 한다고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다르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적의 팔과 다리를 잘라도 남은 손가락 하나가 도시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게 담수화 시설, 제어망 해킹 경보가 뜨는 이 순간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군사 타격으로 끝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끝내야 할 것이 처음부터 군사시설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편했습니다. 나는 회의 도중에 사우디가 준비 중인 전력과 방공 통합 계획 자료를 요청했어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라인 한 명이 지금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잔존 위협에 대한 대응이 군사 타격이 아니라 인프라 방어 쪽으로 가야 한다면 사우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채로 서로를 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였어요.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사우디 방공 계획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걸 이방 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료가 화면에 올라온 건 잠시 뒤였어요. 사우디의 전력과 방공 통합 계획이었는데 파이살이 회의실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버전이었습니다. 원전, 담수화 시설, 데이터 센터, 송전망이 하나의 비상전력 체계로 묶여 있었는데 그 옆에 방공망이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경제사업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담수화 시설 제어망을 해킹해도 비상체계가 살아있는 한 도시가 멈추지 않는 구조였어요. 군사 타격으로 끝내려 했는데 사우디는 처음부터 타격 이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목덜미가 차가웠는데 화면 속 통합 계획이 펼쳐질수록 그 차가움이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파이살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방공과 원전과 정비와 인력 양성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하는 합동평가를 직접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이틀 전에 이 계획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리야드 에너지 통제센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나는 안내를 받아 중앙 통제실로 들어서는 순간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화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사우디 전역의 전력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아직 붉게 표시된 구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는데 복구 중이라는 표시가 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담수화 시설 제어망 해킹 경보가 뜨던 워싱턴 회의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파이살이 들어온 건 내가 화면을 보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통제실 담당자에게 전후 복구 현황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손짓이 익숙했어요. 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후 복구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규모가 내가 사전에 받은 자료보다 컸습니다. 대형 원전, 담수화 시설, 데이터 센터, 송전망이 하나의 비상전력 체계로 묶이는 구조였는데 완공 이후 사우디 전체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이 체계가 담당하는 설계였어요. 나는 그 규모를 보면서 이게 전후 복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미국 기업 중심으로 먼저 검토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기다리던 방향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기업의 기술력은 우세하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원전 분야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 논리를 꺼내려는 순간 파이살이 다음 화면을 올렸어요. 기자재 공급 일정과 공사 완공 예정 시점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미국 기업 중심 안의 완공 시점이 계속 밀려 있었습니다. 수정된 날짜 위에 또 수정된 날짜가 겹쳐져 있었는데 나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어요.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완공 시점이 3번 바뀌었다고 했어요. 기자재 공급망 문제와 인력 수급 문제가 이유였다고 했는데 설명이 짧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규모 원전 사업에서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안전 기준을 맞추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그 논리가 이 비교표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의 실제 공기와 운영 인력 양성 기록이었습니다. 착공부터 상업 운전까지의 기간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사우디 현지 운영 인력이 단계별로 양성된 기록이 그 옆에 있었어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지은 게 한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공기와 인력 양성 기록을 이렇게 나란히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한국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고 했어요. 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안보 핵심 시설을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요. 방공에 이어 원전까지 같은 나라에 맡기면 협상력을 잃고 전략적 취약점이 생긴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논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통제실 담당자에게 손짓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영상이었어요. 정전으로 멈춘 병원 아니었는데 비상 발전기마저 꺼진 상태였습니다. 복도에 환자들이 나와 있었고 의료진이 손전등을 들고 움직이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담수화 시설이 멈추면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이 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전은 경제사업이 아니라 방어시설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 낮음이 이미 오래전에 내린 결론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나는 영상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손전등 불빛이 화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안보 핵심 시설의 의존도를 논하는 동안 파이살이 본 건 그 불빛이었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한국 측 제안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했어요. 방공과 원전과 정비와 인력 양성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하는 합동평가를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틀 전 워싱턴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던 내가 지금 한국 제안의 검증을 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변함없음이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제실을 나서자 복도가 길었어요. 천장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는데 창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보였고 가로등이 복구된 구역이 어젯밤보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파이살이 영상을 꺼낸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의존도 논리를 꺼냈는데 병원 복도 영상으로 답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준 거였는데 그 다른 것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합동평가를 지시하면서 내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복도를 걸으면서도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린 판단을 유지할 근거를 찾으려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했어요. 합동평가 준비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방공 가동률 자료와 바라카 원전, 공기 기록과 사우디 인력 양성 현황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는데 볼수록 한국 측 숫자가 일관됐어요. 일관된 숫자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틀린 숫자라면 반박할 수 있는데 맞는 숫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했어요. 나는 합동평가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준호가 그 끝에 있었어요.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봤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는데 회의실이 달라져도 그 표정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협상단이 들어왔고 파이살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파이살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천궁 추가 포대를 최대한 앞당겨 받고 싶다고 했어요. 원전 사업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선급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그 조건을 들으면서 숫자가 예상보다 컸다는 걸 느꼈어요. 파격적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성사될 수 있었어요. 나는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봤습니다. 그는 자료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보유 천궁을 빼내는 방식의 조기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사우디 협상단 쪽을 봤어요. 몇몇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선급 조건을 내밀었는데 첫 마디가 불가능이었으니까요.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생산라인 증설과 사우디 현지 정비센터 구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순서를 밟지 않으면 장비를 앞당겨 보내는 게
오히려 운용 공백을 만든다고 했는데 설명이 짧았고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협상단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선급금 규모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그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생산 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 장비를 빼내면 북한 위협에 대한 자국 방어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협상단 한 명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규모의 계약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리야드행 비행기 안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거절을 협상 전술로 읽었는데 사우디 협상단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읽고 있었어요. 원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안전기준과 해결료 계획과 현지 운영, 인력 양성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착공일을 당길 수 없다고 했어요. 사우디가 제시한 착공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후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협상단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이게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했어요. 미국 안을 다시 꺼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순간 파이살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손짓을 보면서 멈췄어요. 파이살이 한국 측 대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협상단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한국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협상단 한 명이 입을 열려 했는데 파이살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안전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야 우리 안전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파이살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이 2번 거절했는데 그 2번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리야드행 비행기 안에서 동맹 책임, 회피라고 기록하자고 했던 내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파이살이 내린 결론을 듣고 있었는데 그 두 장면 사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였는데 회의실이 조용한 탓에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처음 거절을 들었을 때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인정이 늦었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휴전 발표 준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식어 있었고 천장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으며 목덜미가 차가웠어요.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던 날 밤을 생각하면 6시간은 충분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경보가 뜬 건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방면으로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탐지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숫자가 올라오는 속도가 빨랐어요. 수십 기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휴전 6시간 전에 이 규모의 발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 판단이 서기도 전에 두 번째 경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전력 통제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한쪽에서 전력망 구역들이 하나씩 붉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미사일 탐지 보고보다 빨랐습니다. 군사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두 화면을 나란히 보면서 이게 마지막 공격이 아니라 설계된 공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이언의 기지 통신이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나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화면에서 눈을 떼고 담당관을 봤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력 통제망이 흔들리면서 해당 구역 통신이 전부 두절됐다는 말이었는데 라이언의 기지가 그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내가 사우디 추가 배치를 늦추자고 주장했던 회의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배치가 늦어졌으며 지금 이 순간 라이언이 그 결과 안에 있었어요. 그 연결이 너무 직선이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방공 담당관이 말했어요.
일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후방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각 반대했어요. 지금 후방으로 빠지면 사우디 핵심 시설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담당관이 나를 봤습니다. 장비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반박했습니다. 라이언이 그 구역 안에 있었고 전력망이 살아있어야 기지가 살아있었으며 기지가 살아있어야 라이언이 살아있는 구조였는데 그 구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우디 측에서 연락이 들어온 건 그 논쟁이 이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군과 한국 기술팀이 예비통신망을 연결해 천궁포대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미군이 후방 이동을 검토하는 동안 사우디와 한국 기술팀은 포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상황실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박준호가 통신 오류가 난 포대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사우디 정비병과 함께 체계를 복구하고 있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2분 41초였어요. 그때 그 숫자가 지금 이 순간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요격 성공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복구 이후였어요. 천궁포대가 미사일을 하나씩 잡아내고 있었는데 화면에 요격 표시가 찍힐 때마다 상황실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탐지된 건 담수화 시설 방향이었어요. 나는 그 궤적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궤적이 시설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요격 표시가 찍히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찍혔습니다. 담수화 시설 직전이었어요. 나는 그 표시를 보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력망 복구 보고가 들어왔어요. 라이언의 기지 구역 통신이 살아났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담당관을 봤습니다. 담당관이 말없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라이언의 기지가 있는 구역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색깔을 보면서 내가 추가 배치를 늦추자고 했던 회의실이 다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 라이언을 살린 건 내 판단이 아니었어요. 상황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깔려 있었는데 휴전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신이 복구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뒤에도 라이언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황실에서 사상자 명단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손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냉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첫 줄부터 읽었는데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라이언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단 옆에 부대별 피해 현황이 따로 올라왔는데 라이언의 부대가 적힌 줄을 찾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정전 직전까지 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꺼졌고 병원 비상 발전기가 한계에 달했으며 통신시설이 일시 마비됐다는 내용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줄들을 읽으면서 라이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숫자가 아니라 장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면을 덮고 싶었는데 덮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이 옆으로 왔어요. 라이언 기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전 직전까지 갔다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직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직전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생각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라이언에게서 전화가 온 건 1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라이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축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화가 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라이언이 말을 이었어요. 예비 전력이 조금만 늦었으면 활주로가 먼저 멈췄을 거라고 했습니다. 활주로가 멈추면 부상자 후송이 끊기고 병원 비상 발전기가 한계에 달하면 수술실이 멈추며 통신이 마비되면 지원 요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는데 말하는 속도가 일정했어요.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다는 걸
그 속도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적의 군사력은 끝났다고 했어요. 이란 공군과 해군이 기능을 상실했고 대형 군사시설 대부분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번 공격이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그 논리가 라이언에게 얼마나 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를 살린 건 적 기지를 부순 폭탄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우리 쪽 전기를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황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라이언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박준호가 발사대 쪽으로 뛰던 장면과 겹쳐졌어요. 통신이 두절된 새벽에 예비통신망을 연결하고 포대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는데 라이언은 그걸 현장에서 봤고 나는 화면으로 봤으며 그 차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상황실 화면을 봤습니다. 요격 성공 표시들이 아직 화면에 남아 있었는데 그 표시들이 지금은 다르게 읽혔어요. 승리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라이언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그 표시 하나하나가 누군가 자리를 지켰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몇 달 전 작성했던 한국 비판 보고서가 거기 있었는데 꺼내서 펼쳤습니다. 동맹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썼던 문장이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것을 쓴 사람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소리가 났는데 상황실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찢긴 보고서를 서류함 안에 넣으며 사우디 방공과 원전 계획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던 미국안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뒤집어야 한다는 결심이 라이언의 전화가 끊기는 순간 이미 서 있었는데 그 결심이 어디서 왔는지는 찢긴 보고서 조각들을 보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파일을 그대로 두면 다음번에 전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편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휴전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휴전이 공식 발표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차도 피로도 느끼지 못한 채 국가안보회의 소회의실로 들어섰는데 상관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묶음 올려져 있었고 화면에는 사우디 에너지 사업 현황이 떠 있었으며 커피가 2잔 있었는데 한 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사우디 원전과 방공 사업을 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지시였는데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보고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라는 말이 뒤따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테이블 위 서류를 봤습니다. 미국 기업 중심 재편안이 이미 초안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이 담당 관란에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혀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관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쓰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고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조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명확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의 전화가 끊기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오늘 나를 살린 건 적 기지를 부순 폭탄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 문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도했어요. 한국을 배제하는 표현 대신 미국 주도 공동 참여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문구를 고치면서도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포장을 바꾸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의 요청을 넣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과 국방부 군수정책 라인, 외교 담당관이 모두 들어와 있는 자리였는데 내가 자료를 올리기도 전에 미국 기업 중심 재편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을 주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면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입지가 약해진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테이블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이 회의실 안 사람들이 사우디 동부 기지를 보지 못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사우디가 요구하는 공급 일정과 미국 기업의 실제 납품 가능 시점을 나란히 올렸는데
간격이 컸습니다. 완공 시점이 3번 밀린 기록도 올렸어요. 한국을 밀어내면 사우디 전체 시장을 잃는다고 했는데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일정 문제는 조율 가능하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오판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는데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 추가 배치를 늦추자고 주장했던 게 나였다고 했어요. 그 판단 때문에 마지막 공격 당시 방공 증강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차관이 나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공동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생산 및 건설 능력과 미국의 핵연료와 안전체계와 비확산 관리를 결합하는 구조였는데 이 방향이 아니면 사우디가 중국 쪽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외교 담당관이 화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공동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담당 관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명하면서 상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라이언의 목소리보다 크지 않았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회의실 화면을 봤어요. 중국이 제안한 패키지 조건이 한쪽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지금 내가 서명한 공동안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이 회의실 안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덮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공동안에 서명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회의실과 집무실을 오가며 반응을 기다렸는데 상관은 말이 없었고 에너지부 차관은 연락을 넣지 않았으며 외교 담당관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어요. 그 침묵이 동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서류가 아니라 사우디에서 오는 거였어요. 리야드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한 건 나흘째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집무실에서 그 전문을 받았는데 제목을 읽는 순간 자리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사우디 국가안보사업 통합 제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발신이 파이살 직속 라인이었습니다. 나는 첫 줄부터 읽었어요. 천궁 추가 포대뿐 아니라 현지 정비시설과 생산 기반, 대형 원전, 담수화 시설, 송전망까지 하나의 장기 국가안보사업으로 묶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합동평가회의에서 논의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민 거였는데 그 방식이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 파이살의 이전 행동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신 대상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보냈다는 게 전문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동시 발신이라는 건 사우디가 이 제안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받아야 할 제안으로 설계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전문을 들고 백악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된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화면에 접속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에너지부 차관과 국방부 군수정책 라인, 외교 담당관,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과 파이살도 같은 화면 안에 있었어요. 나는 그 구성을 보면서 이 회의가 내부 조율이 아니라 사우디가 직접 주도하는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파이살이 먼저 말했어요. 전문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반발이 나온 건 원전 공정관리 항목이었어요. 한국의 역할을 건설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문구에 에너지부 차관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술 주권의 문제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핵연료와 비확산 체계는 미국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 지금 이 방향을 막는 논리로 쓰이고 있다는 게 불편했어요. 차관이 한국을 하청 파트너 수준으로 제안하자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하청이라는 말과 2분 41초라는 숫자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파이살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 기술진의 철수 기록이 화면에 올라왔는데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리야드 왕궁 회의실에서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읽혔습니다. 처음엔 계약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기록 하나하나가 누군가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흔적이었어요. 차관이 그 자료를 보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는데 자료는 인정하지만 전략적 판단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협상 카드를 잃는다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리야드에서 파이살에게 했던 말과 같다는 걸 알아챘어요. 파이살은 그 말에 병원 복도 영상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차관에게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자료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사우디 담수화 시설 해킹 경보가 떴던 날짜와 전력망 복구 현황, 그리고 미국 기업 중심안의 완공 시점이 3번 밀린 기록을 나란히 올렸어요. 이것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었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나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 경쟁에서 밀리면 시장을 잃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잃는다고 했어요.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가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이 말이 이 회의실 안에서 얼마나 먹힐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에 직접 묻겠다고 했는데 화면이 한국 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제한 조건으로 사업 전반을 맡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료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현재 조건으로는 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안이 한꺼번에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이 또 거절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먼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거절을 처음과 다르게 읽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제안에 포함된 착공 일정과 납품 시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맞출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어요.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면 이후 운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결국 사우디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짧았고 협상 우위를 가져가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이 규모의 사업을 앞에 두고 일정 문제로 서명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화면 너머까지 전달됐어요. 한국 측 대표가 차관을 봤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전 기준은 일정보다 먼저라고 했는데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끼어들었어요. 한국 측 조건을 사우디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차관이 파이살을 봤어요. 반발하려는 기색이 있었는데 파이살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전쟁 당시 고장난 장비를 억지로 가동시키지 않고 안전 절차부터 지켰던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화면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경보가 울리던 날 발사대 통신 오류가 났을 때 박준호가 미군의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 절차로 복구한 기록이었는데 소요 시간이 날짜 옆에 찍혀 있었어요. 2분 41초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화면에서 보면서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직접 봤던 장면이 겹쳐졌어요. 억지로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표현이 지금 이 협상장에서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 복구했기 때문에 2분 41초가 가능했다는 뜻이었어요. 차관이 자료를 보며 말이 없어졌습니다. 안보보좌관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미국 대표단의 제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 낮음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차관이 나를 봤습니다. 이번엔 경고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는데 그 계산이 끝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잠깐 멈췄어요. 그 침묵 속에서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였어요. 안보보좌관이 화면을 끄기 전에 잠깐 나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끄덕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명한 공동안이 테이블 위에 있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을 때 집무실 안이 조용했어요. 나는 꺼진 화면을 보면서
한국이 2번 거절했는데 그 2번이 모두 같은 원칙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원칙을 동맹 책임 회피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달리 읽혔어요.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남의 기준도 지킨다는 걸 파이살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나는 사우디 동부 기지를 거쳐 이 화상회의를 통과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낮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동한 첫 페이지에 내 서명이 있었고, 파이살이 한국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안보 보좌관이 화면을 끄기 전에 나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회의가 소집될 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선보다 한국 측 대표가 차관을 봤던 잠깐의 눈빛이 더 오래 남았어요. 리야드 최종 협상장은 내가 처음 파이살을 만났던 왕궁 회의실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좁았고 냉방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으며 창밖으로 야자수 그늘이 보였는데 그 그늘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주변을 훑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미국 대표단이 반대편에 있었으며 파이살이 상석에 있었는데 박준호가 한국 대표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봤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는데 협상장이라는 공간이 그 표정을 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사우디 협상단 수석이 먼저 자료를 꺼냈어요.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확대하고 현지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숫자가 올라오는 순간 테이블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대표단 한 명이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 조건이면 한국이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합동평가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보다 선급금이 컸고 현지 투자 조건도 구체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료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 이번엔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군 보유 천공을 빼내는 방식의 조기 납품은 다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몇몇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 규모의 선급금 앞에서 또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는데 나는 그 표정이 몇 달 전 내 표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생산라인 증설 일정과 사우디 현지 정비센터 구축이 먼저 확정되어야 납품 시기를 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협상단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급금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건에서도 거부하는 건 협상 의지가 없다는 뜻이냐고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글을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생산 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 장비를 빼내면 북한 위협에 대한 자국 방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돈으로 메울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 짧았고 설득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대표단 한 명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기회를 날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단도간을 다시 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을 봤어요. 원전 쪽 협상이 시작됐는데 한국 측이 안전 규정과 핵연료 계획과 현지 운영, 인력 양성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착공일을 당길 수 없다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사우디 협상단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나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이 자리가 결렬 직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단도간을 꺼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파이살이 손을 들었어요. 협상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손짓이 익숙했습니다. 합동평가 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멈췄던 사람이었어요. 파이살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건 박준호의 현장 기록이었어요. 전쟁 당시 발사대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는데 미군이 해당 장비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옆에 박준호가 예비 절차로 복구했다는 기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고장난 장비를 억지로 가동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전 절차부터 지켰다고 했는데 그 말이 협상장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국이 2번 거절한 게 같은 원칙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자국 방어 공백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 거절은 안전 기준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기 기준을 돈 때문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사우디 협상단을 봤어요. 한국 측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협상단 한 명이 입을 열려 했는데 파이살이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미국 대표단이 나를 봤습니다. 단도간을 밀자는 눈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봤어요. 조건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생산라인 증설 완료 시점과 현지 정비센터 구축 단계, 원전 안전기준 확정 절차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읽을수록 이게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할 순서라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한국이 이 협상장에서 원하는 게 계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대표단 한 명이 다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조건으로 가면 납품이 최소 2년은 늦어진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파이살을 봤어요. 파이살이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초조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 협상장 안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앉아 있었는데 파이살은 이미 기다리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한국안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나를 봤는데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경고가 아니라 확인하는 눈이었는데 나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라이언의 전화가 끊기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 나를 살린 건 우리 쪽 전기를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협상장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협상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접었는데 박준호가 그 옆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번의 거절이 결국 같은 문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남의 기준도 지킨다는 문장이었는데 파이살은 그 문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나는 이 협상장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야자수 그늘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협상장 안이 정리되는 소리가 그 위에 얹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단도간 파일이 그들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 파일이 이 협상장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백악관 화상회의가 소집된 건 리야드 협상장을 나온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접속했는데 화면에 들어온 얼굴들이 많았어요. 합참의장이 있었고 안보 보좌관이 있었으며 에너지부 차관과 외교 담당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파이살이 사우디 왕실 회의실에서 접속해 있었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는 순간 이 회의가 조율이 아니라 결정을 위한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안보보좌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리야드 협상 결과를 검토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탄했어요. 한국의 역할을 원전 건설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이견이라는 표현이 완화된 말이라는 걸 테이블 주변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을 하청 파트너로 제안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원전 공정 주도권을 한국에 넘기면 핵연료와 비확산 체계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논리가 이 회의실 안에서 얼마나 오래 유효할지를 생각했어요. 차관의 논리는 맞았는데 그 논리가 리야드 협상장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파이살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화면에 올렸어요. 사우디가 요구한 납품 일정과 미국 기업의 실제 공급 가능 시점을 나란히 올렸는데 간격이 컸습니다. 완공 시점이 3번 밀린 기록도 올렸어요. 이 일정을 미국 혼자 맞출 수 없다고 했는데 차관이 조율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을 이었어요. 조율 가능한 일정이 3번 밀렸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안보보좌관이 파이살 쪽을 봤습니다. 파이살이 화면 너머에서 자료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쟁 기간 한국 기술진의 철수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화면에 올라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었는데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봤던 장면들이 또 겹쳐지는 걸 느꼈어요. 차관이 그 자료를 보며 잠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략적 판단과 현장 기록은 다른 문제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제외한 안을 미국 혼자 사우디에 가져가면 파이살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파이살을 향해 직접 물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미국 단독안을 사우디가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는데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한국을 제외하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였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파이살을 봤습니다. 파이살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추가 설명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재검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그 말이 파이살의 문장 뒤에 걸려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안보보좌관을 봤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차관을 봤어요. 나는 그 시선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이 회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느꼈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공동 모델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처음보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후퇴의 언어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한 최선이라는 걸 차관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공동안을 다시 화면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과 공급망 능력에 미국의 해결료와 안전체계와 비확산 관리를 결합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엔 차관이 바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안보보좌관이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조로 사우디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느냐고 했는데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상회의 화면 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공기였어요. 미국이 공동 모델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말이 안보보좌관에게서 나왔고 사우디가 천궁 추가 도입과 현지 방공산업 기반 구축 협상을 한국과 확대하기로 했다는 말이 파이살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 두 문장이 같은 화면 안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파이살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화상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준비가 이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해놓은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파이살은 이 결론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자 브리핑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파이살이 단상에 서 있었는데 옆에 사우디 정보장교가 자료를 들고 서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했어요. 파이살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냈지만 한국은 그 다음 날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속도가 일정했으며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화면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파이살의 문장을 받아 적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지 않았어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쓰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화면을 보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낮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파이살의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는데 집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첩 위에 파이살의 문장이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이 비어 있었는데 그 빈줄이 이상하게 서울에서 채워질 것 같았어요. 서울은 리야드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사막의 건조함과 달리 몸에 달라붙는 종류의 더위였어요. 나는 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봤습니다.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이 섞인 풍경이었는데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박준호가 리야드로 떠나기 전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떠날 때 이게 누군가의 판단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미 사우디 첫 실무회의는 서울 도심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나는 회의 시작 전에 복도를 걸으며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박준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 기지에서 본 장면들이 내 판단을 얼마나 바꿔놨는지를 생각하면 복도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방공 생산 라인 증설 일정과
현지 정비센터 구축 계획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원전 공정 단계별 책임 분담 구조가 화면에 떴어요.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몇 달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이 방향을 막으려 했던 내가 지금 이 테이블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막으려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자료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커피를 들고 복도로 나왔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흐린 날이었고 건물 사이로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으며 아래쪽 도로에서 차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는 걸 본 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걸음이 빨랐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준호가 나를 알아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사우디에서 만난 미국인이라는 걸 떠올리는 눈이었는데 반가운 기색보다 기억을 더듬는 기색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사우디 동부 기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보가 울리던 날 발사대 통신 오류가 났고 박준호가 직접 뛰어들어 2분 41초 만에 복구했던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말하면서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박준호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을 찾는 시간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길었습니다. 눈이 잠깐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 어딘가가 이 복도가 아니라 사우디 동부 기지 어딘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때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박준호가 이미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장비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한 겁니다. 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설명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사우디 기지에서 봤던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회의가 있다며 복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이 손 안에서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동부에서 경보가 울리던 날 밤을 나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공구를 들고 발사대 쪽으로 뛰던 장면, 사우디 정비병과 함께 절차를 밟던 손, 걸어 나오던 뒷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주인공은 그날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기억을 찾는 눈이 이 복도에서 잠깐 어딘가를 봤는데 찾은 뒤에는 아, 그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흐린 하늘 아래로 건물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이 도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장비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한다는 이유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그에게는 평범한 업무였다는 사실이 이 복도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영웅이라는 말을 쓰면 박준호가 이상하게 여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나는 회의실로 돌아가기 전에 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승리가 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보내고 나서 그 말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라이언의 답장이 온 건 회의실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살아가는 거겠지 라고 했는데 짧은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잠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사우디에서 돌아온 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문장 안에 있었는데 나도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은 문장 안에 있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파이살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 비어있던 한 줄이 보였습니다. 워싱턴 집무실에서 채우지 못했던 줄이었어요. 나는 그 줄에 썼습니다. 미국은 적을 쓰러뜨리는 법을 알았다고 썼어요. 그리고 한 줄 아래에 한국은 쓰러진 뒤 다시 일으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썼는데 쓰고 나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테이블 위에 다음 의제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자리에 앉아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사우디 대표단이 있었고 미국 쪽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흐린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아래로 도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박준호는 이미 다음 자료를 펼치고 있었고 사우디 대표단은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으며 자료를 폈어요. 다음 의제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의제 안에서 박준호는 오늘도 장비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한다는 이유로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회의실 안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 남는 것이었어요.